자, 그럼 이제 슬슬 두 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자업자득이라는 말이죠. 자업자득. 제가 어제 그 꼴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어제 그랬다면서요. 뭐 강사 잘생긴 강사 온다 그랬다면서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수업을 하고 그 친구가 뒤에 조금 할 때 아우 다 이제 내일부터는 저 말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 이제 예쁜 강사 와가지고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갔는데 방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아니 뭐라고 애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애들 눈빛이 다 실망하는 눈빛이냐고. 이제 그 한 소리 이제 듣고 이제 그랬었는데 또 복수했다고 하는데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이제 의결권 제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딱 주제가 딱 나와 있으니까요. 그 주제에서 내가 뭘 알아야 되지? 그걸 파악해서 그것만 암기하시면요. 시험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제한.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외워야 되느냐? 우리가 주식이란 거에 투자를 하면요. 우리가 의결권이라는 건 생깁니다. 즉, 어제 배웠던 뭐 주주총회나, 그죠? 수익자 총회 참석해서 뭐 나는 찬성일세, 뭐 나는 반대일세, 이렇게 손을 들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집합투자업자도 그러면 자기 펀드에서 투자를 하니 거기에 대해서 찬부를 표시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섀도우 보팅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쉽죠? 뭐 별말 아닙니다. 그죠? 그림자 투표입니다. 자, 그림자 투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지금 찬성과 반대 비율이 7대3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그림자 투표해야 되는 나는 어떻게 투표해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투표권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7표와 3표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는 게 그림자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라는 거죠. 지금 기존에 있는 비율대로.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그 의결에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왜냐, 집합투자업자는 왜 이런 걸 뒀냐라고 하면 집합투자업자는 그러니까 주식에 뭐 한 주, 두 주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뭐 1,000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뭔가를 그 찬부를 표현했을 때 그 친구들 의도대로 움직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두고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는 일종의 섀도우 보팅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런데 또 보시면 이 책을 좀 잘못 썼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일단은 해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죠. 자기도 의결권 행사합니다. 하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공모, 사모 모두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서 중립투표 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아니고요. 중립투표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 쓰인 게 그거. 그러니까 모든 경우 무조건 중립투표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 이제 중립투표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단 그런 중립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 집합투자기구에 영향을 주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합병이라든지 양도, 임원의 임면, 정관의 변경, 다음에 집합투자기구에 분리할 경우, 이럴 때는 중립투표하지 않고 역시 다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렇게만 외우십니다.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결론적으로 의결권 제한에서는 의결권 제한이라는 코드는 곧 섀도우 보팅 해야 된다. 그런데 섀도우 보팅 해야 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투자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경우,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상황에는 그냥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4페이지 넘어가시면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입니다. 공시란 말은 보여주란 말이죠. 그죠? 자, 여기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란 말입니다. 몰래 투자하지 말고 공시. 그럼 뭘 공시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자, 자산운용 보고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펀드 가입해 보신 분은 알죠? 3개월에 한 번씩 자산운용 보고서라는 게 날라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펀드가 어느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뭐 얼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수익률은 얼마 났는지, 다음에 뭐 신탁업자는 누군지, 펀드 매니저는 누군지, 아무튼 그 펀드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들어있는 자산운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한번 받아보시면, 예, 펀드 가입해보시면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말이 많죠. 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보내주면 뭐하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이죠. 그죠? 예. 자, 아무튼 그 운용보고서 안에 어떤 게 써 있어야 되느냐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단 해설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줄에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다라는 거. 자산운용 보고서는 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집합투자업자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건 그 비용까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한다라는 거. 비용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한다. 다음에 바로 밑에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직접 주든가 우편으로 발송하든가 아니면 투자자가 동의했으면 이메일로 보내든가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3개월마다 1회 이상 숫자죠.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리고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어제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신탁업자의 업무 중에 투자 신탁 형태에서는 신탁업자가 뭐가 있었냐면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시가 있었습니다. 그죠? 감시. 거기에 대한 일환인 거죠. 예. 신탁업자한테 이거 이렇게 보내 되겠어? 보내 이러면 이러면서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재사항은 그냥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면, 자,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및 부채, 기준 가격, 그다음에 뭐 해당 운용기관의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상황, 그러니까 수익률 얼마 났는지 뭐 그런 것들. 다음에 보유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비율, 그러니까 어느 자산에 얼마 투자하고 있는지, 그죠? 다음에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그리고 매매 금액 및 매매 회전율, 이런 게 중요하죠. 왜? 그만큼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주식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8번에 말이 안 되는 건 1번이 그죠. 판매회사의 운영 결과는 뭐 아무 말도 아닙니다. 판매회사가 운용도 하지 않고 판매회사가 하는 일은 오로지 판매 및 환매입니다. 그죠? 판매 및 환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재사항보다는 일단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그 두 개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기재사항은 그냥 한두 번 정도 읽어보시면 나중에 혹시나 뭔가 나오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거는 써 있어야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느 종목에 운용하는지, 수익은 얼마나 났는지 내가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몇 번 사고 팔았는지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니까요. 자, 내려와서 9번. 수시공시사항. 말 그대로입니다. 수시공시. 수시로 알려야 될 사항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부 답니다.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투자 운용 인력 변경.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바뀐 거죠. 중요하죠. 바뀌었으면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중요한 사항은 알려주란 말입니다. 즉시. 다음에 환매 연기, 재개 결정 및 그 사유. 환매 연기 뭡니까? 원래 내 돈 달라고 하면 바로 줘야 되잖아요. 못 주겠대. 왜? 그럼 알려줘야지. 그죠? 예. 다음에 부실자산 명세 및 상각률. 아이고, 결국 투자했는데 뭐가 부실자산이 돼버렸어요. 상태가 안 좋아. 그죠? 다음에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내용. 뭐 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수익자 총회나 주주 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당연히 알려줘야죠. 다음에 투자 설명서 변경했으면 역시 알려줘야 되고, 기준 가격을 변경했으면 알려줘야 되고, 기준 가격을, 그러니까 펀드의 기준 가격이 곧 주식으로 치면 시가죠, 시가. 지금 가격이죠, 가격. 자, 기준 가격은 또 뒤에 영업 실무에서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시공시에서 주의해야 될 건 그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다음에 본점과 지점에 게시하는 세 가지 모두의 방법으로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장난할 때는 수시공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면 된다. 이러면 왠지 그냥 보면 맞는 것 같죠. 틀린 문장이란 말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체크해 두시고 한 번만 읽어 두시면 뭐 이런 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는 그냥 그런갑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열람 청구 대상이 되는 장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예, 그냥 우리가 보고 싶다 이러면 투자자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장부가 아닌 게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열람 청구 대상이 뭔지 해설의 밑에 나와 있죠. 예, 그렇게 이런 것들은 내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구나라고 묶어 두시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5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는 매우 중요한데 그 뒤에 내용이랑 겹쳐서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정의만 한번 쭉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뭐냐면 자본시장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의 종류예요. 어떤 게 있느냐? 처음에 증권 집합투자기구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느냐는 거죠. 어디에 투자했다? 주로 증권에 투자했단 말입니다. 주로 증권에, 종이 쪼가리들에 투자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종이 쪼가리의 대표적인 게 주식, 채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종이 쪼가리에 치고. 그러면 주로라 그랬는데, 주로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 집합투자기구인데 그 주로가 얼마인데? 얼마냐면 50%입니다. 50% 초과 투자하면, 그러니까 증권에다가 50%를 초과 투자하면 증권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다 투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펀드예요. 60억은 주식에 넣었어요. 나머지 40억은 뭐 부동산에도 넣고 파생상품에도 넣고 다 넣었어. 그래도 이름은 뭐다? 증권 집합투자기구란 말입니다. 알겠죠? 다음에 두 번째 종류가 뭐가 있냐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마찬가지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음에 이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대표적인 게 코모디티, 실물자산이라고 하죠. 뭐 금, 은, 뭐 구리 이런 광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농산물, 뭐 옥수수, 그죠? 이런 것들. 그런 실물자산에 아니면은 뭐 이제 특별자산에는 뭐 오래된 악기 비싼 거 있죠. 뭐 바이올린이면 뭐 몇 억짜리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컨텐츠 같은 것들. 뭐 저작권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런 데다가 투자하는 50%를 초과해서 투자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다 50%라고 써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비율의 제한이 없는 거. 이름하여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말 그대로 자산이 혼합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주된 투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머니 마켓 펀드, MMF라고 하죠.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MMF, 뭐 CMA, MMF, MMDA 뭐 이런 것들. 수시입 출식인데 내가 하루를 넣더라도 수익을 주는 그런 상품들. 그래서 요즘 CMA 월급 통장 과거에 많이 이제 한때 열풍이라서 많이 하셨었죠. 자, 아무튼 그 MMF, MM이란 말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머니 마켓 바로 단기 금융 시장입니다. 단기 금융 시장이 1년 이하짜리, 미만 이하? 하여튼 1년 밑에짜리 상품이 만기가 1년 밑에 남은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단기 금융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머니 마켓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머니 마켓 펀드니까 머니 마켓에 있는 상품들에 투자하는 펀드죠. 이게 단기 금융 집합투자기구죠. 머니 마켓에 대비되는 말은 캐피탈 마켓. 우리말로 하면 자본시장. 즉 1년 넘어가는 애들이 거래되는 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자, MMF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는 근데 주의할 게 이 단기금융 상품의 100%입니다. 단기금융, 그러니까 상품의 종류는 상관없는데 이 단기금융 상품에 거의 다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밖에 없어요. 법에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법 바뀌고 나서 처음에는 시험 문제가 정말 쉽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증권집합투자기구, 2번 특별자산, 3번 혼합자산, 4번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답은 4번이라는 겁니다. 완전 간단하죠. 요즘에는 이렇게 거의 안 나옵니다만. 네. 이건 또 모르죠. 여러분들 이제 개 타면 그죠. 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아까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자,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라는 걸 만약에 정의했다라고 한다면 펀드 재산의 50% 초과해서 파생상품에 투자하게 되는 거잖아요. 완전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 상품은 그냥 아까 이야기했죠. 초과하면 나머지는 아무 때나 투자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 네 가지의 경우에는 나머지 재산은 어디에도 투자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이 과목 가면 다른 이야기 할 거예요. 실무상으로는. 아무튼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렇게 5가지 정의하고 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이니까. 자, 그리고 어제 잠깐 폐쇄형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폐쇄형 펀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폐쇄형 펀드로. 그죠? 네. 왜? 유동성이 없으니까. 그죠? 펀드 재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4천억을 모았어, 펀드가. 그래서 4천억을 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큰 빌딩에 올인했어요. 근데 큰 빌딩에 올인했는데 갑자기 투자자 100명이, 자기 돈들 달래. 그냥 갑자기 돈이 급하대. 그럼 어떡합니까?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도 환매가 안 되게, 만들어 둔다라는 거죠. 대신, 그렇다고 해서 중도 환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유동성은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상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90일 이내 상장시켜 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는 거죠. 자기가 투자하기 싫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어제 배운 게 그런 거, 이런 설명도 안 했나, 어제. 전혀 또 처음 듣는다는 눈빛으로. 제일 당황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1번은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에 2번. 특성. 이것도 2번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 보시기 전에 나 뭐 설명 안 한 거 있나? 잠깐만요. 설명 안 한 게, 네, 뭐, 크게, 뒤에 가서도 나올 건데. 일단 그 MMF 한번 볼게요. MMF만. 그 26페이지 중간에 MMF 있죠. 자, 같이 한번 보시면, 비율에는 제한이 없는데,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 상품에만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 이야기. 그리고 다른 집합투자기구보다 그래서 엄격한 규제. 또 안전한 거다 말입니다. 안전하게. 엄격한 규제. 다음에 단기금융 상품이란 만기가 짧다는 의미가 아니라 잔존 만기가 짧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시점부터 남아있는 기간. 그죠? 그러니까 뭐 원래 상품 만기는 10년짜리라도 이제 곧 이제 6개월 남았다. 그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죠? 내가 투자하는 시점부터가 중요하다. 다음에 규제 내용 한번 보시면 편입자산 잔존기간이 제한된다.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나올 건데. 자, 편입자산 잔존기간 제한은 뭐냐면, 자, 이 MMF는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 만기를 남아있는 만기를 전부 다 평균 내보면 90일 이내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90일. 다 평균 내보면. 90일 그 이야기고요. 다음에 편입자산 신용등급 제한. MMF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1년 미만짜리면. 그러면 상위 2개 등급. 상위 2개 등급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거. 상위 2개 등급. 트리플 A, 그다음에 더블 A 플러스 이런 거. 채권 등급. 상위 2개 등급.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다음에 다른 MMF에는 제일 밑에 보면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MMF가 다른 MMF에는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정도 체크해 두시고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나올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가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인데요. 이건 뭐 영업 실무 가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말은 1번의 1번 지문입니다. 2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뭘로 한다고요? 시가로. 시가는 시장 가격에 준 말이죠. 그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가격이 기준 가격이라고. 시가.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판매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거래 가격을 기준 가격이라 한다. 맞습니다. 기준 가격. 그리고 3번 이익금은 금전으로만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금전으로 줄 수도 있고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돌려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주식에 투자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뭐를 기대하고 투자하냐면 우리가 배당을 기대하죠. 배당. 그죠? 주식에 투자한 배당을 기대합니다. 그 배당을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주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펀드도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펀드로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말이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뭐 반드시 아니면 뭐뭐만 이러면 한 70%는 틀린 문장입니다. 시험 칠 때. 이게 팁입니다. 시험. 뭔 문제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가 만자가 보인다. 그럼 일단 그거 체크하면 70% 맞습니다. 네. 근데 70%입니다. 100% 아닙니다. 무조건 그래놓고 찍었는데 왜 틀렸냐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진짜 예외 없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가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개방형 펀드는 기준 가격을 매일 공시해야 되는데 폐쇄형 펀드는 기준 가격을 매일 공시하지 않아도 된대요. 당연하죠. 개방형과 폐쇄형의 차이는 뭔 차이다?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렇죠. 중도 환매가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중도 환매가 되는 거는 당연히 가격이 있어야지. 그래야 중도 환매를 해주죠. 하지만 중도 환매도 안 되는데 기준 가격을 괜히 계산할 필요는 없다란 말이죠. 그죠? 1번에 4번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준 가격만 한번 보면 내려와서 그 보시죠. 기준 가격은 자산 총액 마이너스 부채 총액. 그러니까 순 재산 총액 나누기 발행 총수입니다. 발행 총수. 그러니까 펀드가 총 순 재산액이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순 재산액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펀드 10주 발행했어. 10증권이라고 했죠. 10증권 발행했어. 그러면 하나당 가격이 기준 가격이 뭐 얼마냐면 10,000원인 거죠. 그죠? 뭐 이런 이야기들. 기준 가격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펀드를 처음 만들잖아요. 처음 만들면 기준 가격을 얼마로 만드냐면 1,000원으로 만듭니다. 1,000원. 근데 1,000원이 하나의 1,000원이 아니고요. 이놈들이 1,000좌의 1,000원입니다. 좌라고 있군요. 자, 우리가 사람은 1명, 2명 일죠. 주식은 한 주, 2주. 그죠? 배추는 한 포기, 2포기. 펀드는 좌수달입니다. 좌. 뭐 만좌, 뭐 10만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펀드의 기준 가격은 처음 만들면 1,000좌당 1,000원이에요. 하나의 1원 이렇게 안 만듭니다. 카운팅할 때. 그래서 1,000다당 1,000원. 거기서 이제 안에 있는 종목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뭐 1,100원, 1,2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런 식입니다. 요건 나중에 영업 실무 가서 또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고요. 아무튼 기준 가격은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집합조재산의 평가 방법, 그 표의 첫 번째 거 한번 보시면 원칙은 아까 시가라 그랬죠. 근데 시가를 모르면 공정가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공정가액. 여러분들이 공정가액은 각 자산별로 나와 있어서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공정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단 MMF는 장부가 평가합니다.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대차제도표나 이런 데 써있는 그 가격으로 재무제표에 써있는 가격 그런 걸로 즉 장부가 평가한다. MMF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칙 시가 없으면 공정가액 근데 MMF는 장부가 평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실 만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보기에서 읽었던 것 정도 아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7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합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거 신탁업자 이야기죠. 신탁업자 이야기입니다. 신탁업자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가 파파박 빨리 떠올라야 됩니다. 투자신탁구조에서는 이 친구가 보관관리를 하는데 지 이름으로 보관관리한다고. 왜? 신탁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그런데 투자회사 구조에서는 단순히 그냥 맡아만 진짜 말 그대로 보관 및 관리다라는 거죠. 그게 좀 구분이 되면 됩니다. 어제 수업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만 여러분들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탁계약에서는 신탁계약이란 건 위탁자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 다음에 맡아주는 수탁자가 존재하고, 다음에 누가 존재해야 되냐면 반드시 수익자 이렇게 삼면관계라고 그러죠. 신탁계약은 삼면관계. 우리가 은행의 예금 같은 거는 이면관계죠. 예금주와 은행 둘이 땡이죠. 그런데 신탁계약은 이렇게 세 존재가 존재해야 되는. 우리가 보험가입할 때도 쉽죠. 보험가입할 때도 보험계약자 있고 피보험자 있고 수익자 있죠. 이 셋이 다 같아도 되고 셋이 다 달라도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우리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으면 맡겼단 말이죠. 그러면 수익자는 위탁자 지가 돼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같으면 자익 신탁,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신탁이라는 거죠. 자익 신탁. 다르면 타익 신탁,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갖고 있던 빌딩을 하나 맡겼다. 뭐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복 받은 애들도 있단 말입니다.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타익 신탁은 아니면 뭐 지가 뭐 맡겨서 그죠? 뭐 해도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돈을 맡기면 금전 신탁, 나머지 다른 것들을 맡기면 재산 신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음에 그러니까 신탁을 거의 펀드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왜? 실적 배당이거든요. 펀드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펀드와 다른 점이 뭐냐면 개인이 맡기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그죠? 그러니까 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탁은 맡기면 개인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 걸 이렇게 이제 운용해 주는 거고. 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면 펀드는 운용 지시를 할 수가 없죠. 투자자가 그죠? 펀드 매니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신탁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특정이란 말을 붙여서 돈을 맡기면서 내가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 그걸 특정 금전 신탁. 못 하는 거다. 펀드처럼. 그러면 불특정 금전 신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야기하다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신탁 계약에서는 수탁자가 이게 믿고 맡긴다는 거잖아요. 신탁 계약 관계라는 게 믿을 신, 맡길 탁. 그죠? 믿고 맡긴다는 소리는 뭐냐면 처분권을 넘긴다는 소리입니다. 처분권. 그러니까 얘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그죠? 지 이름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신탁 계약 구조에서는 얘 이름으로 지가 사고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보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 이름으로 사고 팔면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소리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 건 아닙니다. 왜?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면 누구한테 줘야 되니까? 얘한테 줘야 되니까. 그죠? 이런 게 이제 신탁 계약 관계고. 그리고 그냥 투자 회사 구조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페이퍼 컴퍼니니까, 투자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무실도 없고 뭐. 그러니까 좀 맡아도 이거죠. 그죠? 맡아도.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보관하고만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어제 배운 거고요. 어제 배운 거. 오늘 할 게 아니라 어제 배운 거. 자, 이제 내려오면,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줄에 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죠? 이름은 집합투자기구가 회사니까, 주식회사니까, 그죠? 주식회사니까 그 이름으로 신탁업자가 그냥 보관만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관 대리인이고, 투자 신탁은 그게 아니라 신탁업자의 명의로 신탁업자가 재산을 보관 관리한다는 요 차이. 그리고 내려오시면 집합투자재산의 구분 관리 및 예탁 찾으셨습니까? 그림 바로 밑에 있죠. 그죠? 구분 관리 및 예탁. 무슨 이야기냐면 집합투자재산은 구분 관리해라. 집합투자기구별로 관리해라 소리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인데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펀드도 나한테 맡기고 B라는 펀드도 나한테 맡겨. 그러면 이거를 같이 재산을 보관하지 마라 소리입니다. 따로 보관하라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주머니 한 주머니에 돈 넣으면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구분해서 관리해라 라는 거. 다음에 뭐 나머지는 밑에 뭐 예탁결제원이라는 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샀다 뭐 펀드 샀다 이랬을 때 분명히 말로는 수익증권을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나는 뭐 받습니까? 수익증권은커녕 그냥 통장 하나 받죠.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런 증권이란 건 이제 여러분들 결국 은행에 취업을 희망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용어들을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증권적 예금, 뭐 증권적 예금과 비증권적 예금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수표, 상품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품권을 명절 때 내가 정말 절 열심히 해서 부모님이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줬다. 어우 기분 좋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뛰어가다가 흘렸어요. 잊어버렸어. 다른 사람이 주웠어. 그 누구 겁니까? 주는 사람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유하면 내가 점유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돼. 내가. 그래야 내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표라든지 어음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수표도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사고 신고를 하면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오면 원래는 법적으로 누구 거냐면 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사고 신고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둘이 싸우는 거죠. 이걸 이제 재권 판결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용어들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 맡겨둡니다. 어디에다가? 예탁 결제원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두 일괄 예탁 방식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은 발행되면, 채권은 발행되면, 이런 펀드는 발행되면 다 어디에 가 있다? 예탁 결제원에 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받으게. 나는 그냥 통장에 그냥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그 이야기고요. 다음에 신탁업자의 업무 제한 한번 보시면 계열회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금지. 이것도 그렇고 그런 사이끼리는 뭐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집합투자 기구별로 자산 관리해라. 아까 금방 이야기했고. 다음에 고유재산 등과의 거래 제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해관계인과도 당연히 거래 안 되고, 네, 뭐 정보 이용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좀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보면.
다음에 2번에 넘어가시면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있는데요. 이 확인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를 감시한다 그랬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감시하는 그 일련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운용행위 감시 밑에 해설에 내려오시면 운용행위 감시가 있고,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 감시하는 게 있고, 다음에 신탁업자가 이런 펀드가 운용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운용행위 감시 보시면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이 좀 다릅니다. 자, 이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투자회사는 단순히 신탁업자가 보관 및 관리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역할도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보고 잘 못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집합투자업자한테 야, 너 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 감독이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안 배웠을 것 같은데 투자회사 구조로 만들면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가 둘이 존재합니다. 법인이사와 감독이사. 감독하는 친구죠. 얘가 집합투자업자, 얘는 그냥 감사처럼 감독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독하는 친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업자는 뭔가 잘못한 거를 봤다. 그러면 누구한테? 감독이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알아서 이제 제재를 가하겠죠. 이제 투자회사 구조에서는 이렇게 하고, 신탁 구조에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집합투자업자한테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게 이제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신탁업자 확인사항. 확인사항 뭐 다 확인해야죠. 보시면 첫 번째 읽어보시면 투자 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 규약에 부합하는지. 예, 투자 설명서 뭐 이런 용어들은 뒤에 가시면 또 나오니까 그때 좀 하시고. 다음에 집합투자 재산 평가가 공정한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이야기고. 세 번째 보시면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그래서 기준가격의 편차가 1000분의 3 이내면 적정하다.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도 기준가격을 계산하고 신탁업자도 기준가격을 계산하고 그래서 둘이 비교했는데 오차가 1000분의 3 이내면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그죠? 1000분의 3이다. 동그라미 해놓고. 다음에 나머지들은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신탁업자가 이런 것도 확인하는구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면 자산 보관 및 관리 보고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산 운용 보고서는 운용에 대한 보고서니까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하고 비용도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고, 자산 보관 및 관리 보고서는 보관 및 관리니까 신탁업자가 작성하고 신탁업자가 비용도 부담하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산 보관 및 관리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작성해서 투자자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거. 2개월 체크해두고.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예외적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자산운용보고서 안 줘도 되는 경우와 비슷하니까 한번 보시면, 자, 투자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서면, 그죠? 종이로. 자산운용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받겠어. 그냥 그렇게 딱 사인하고 서면에 이렇게 제출하면 안 날라오죠. 다음에 MMF, 폐쇄형 펀드, 이 두 녀석은 말입니다. 이 두 녀석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하면 뭐 굳이 안 줘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녀석은. 다음에 투자자가 10만 원 이하 투자하고 있어요. 그 펀드에. 그런 투자자들한테는. 그리고 안 주겠다고 그 집합투자 규약에 미리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도 안 줘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 다음에 8장 중요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네,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진도 많이 안 나갔으니까요. 네? 3개인 건가요? 2개인 건가요? 3개요. No. 그러니까 폐쇄형 펀드를 만든다는 건 그 투자하는 자산 자체가 유동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판다는 거죠. 네. 그런 자산을 이제 폐쇄형으로 만드는 거죠. 투자 신탁만 이 신탁업자가 그 자산을 취득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운용 지시가 내려가면. 그 위에 투자회사의 신탁업자는 안 되고. 네.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투자회사 구조에서는 네. 말 그대로 그냥 그 보관 관리만 위탁한 거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서류상의 회사니까 투자회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위탁하는 거죠. 그 구조는 똑같은 거죠. 어떤 구조.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데 이제 뭐 권리라든지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다른 거죠. 할 수 있는 임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른 거죠. 펀드를 네.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죠. 예, 예, 가지고 있어야지만. 예. 근데 폐쇄형 펀드 같은 경우보다 네. 개방형이 더 이렇게 수익이나 이런 게 더 높지 않나요? 그건 뭐 모르죠. 그러니까 개방형과 폐쇄형의 차이는 단순히 그 투자 재산의 유동성이 좀 좋고 안 좋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당장 팔아야 된다.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현금화 시켜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폐쇄형으로 만드는 거지. 뭐 개방형이 수익이 좋고 폐쇄형이 수익 그런 건 없어요. 폐쇄형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폐쇄라는 말 때문에 수익이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중도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폐쇄형 왜 펀드는. 폐쇄형만 되는 거예요? 예? 왜 폐쇄형만 되는 거예요? 아, 왜 폐쇄형을 만드냐고? 왜 폐쇄형만 되는 거냐고. 예. 아, 왜 폐쇄형만 되냐고? 예. 성가 보세요. 예.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잠깐 그런데 꽂히시면 아, 저도 그러네. 1년째 이게 시험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잖아요. 네. 다 랜덤으로. 네. 아니요, 랜덤도 아니고 난이도는 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이번 시험에는 와, 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 말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출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협회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아, 이게 만약에 내용이 사실 시비를 걸면,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게 그대니까 일단 그런 시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출을 공개를 안 한다라고 이제 자기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문제가 거의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이죠. 예. 문제는 지금 아, 문제은행식이, 그러니까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뽑아놔요. 거기서 돌아가면서 이제 뽑는 거죠, 문제를.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늘 비슷합니다. 뭐 갑자기 이 과목만 어렵네. 그러면 이 과목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시험 정해져 있, 1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이쪽에 또 처음에 나왔으면 두 번째는 좀 말이 좀 아. 삐끗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아,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도 의외로 책의 양이 많아서, 예,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요. 네. 저걸 취득 금지된다 이런. 네, 네. 누가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가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이 안 된다고요. 펀드가요? 아까, 예. 그러니까 펀드 재산에 네. 자기 집합투자업자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펀드는 사실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지구회사 주식을 살 수 없다고요. 아. 예. 아, 네. 예, 그게 이제 불공정 거래 같은 거. 주가 조작이 가능하니까. 네. 지금 거라고 비싸게 살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최근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네. 교재는 양이 엄청 많은데 네. 여기는 지금 뭐 표로 설명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하나씩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교재를 보지 않고 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해도 시험 봤을 때 점수에 문제가 없어요? 빠지는 부분이 제가 이 수업에서 네. 몇 점까지 봤냐면 그런 걸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88점 봤습니다. 88점. 그냥 이거 코책으로. 그럼 굳이 많은 양이 있는 네. 요약집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약 지문 없죠. 지금 시중에 거의. 아니, 왜냐면, 그 네. 온라인 강의에서는 기본서? 네, 기본 교재. 기본 교재, 그러니까 협회 교재. 그런, 아니요. 아, 그 책. 온라인 강의. 네, 네, 네.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그거 듣다가 네. 온라인 강의 들으면은 네. 거기에 비해서는 네. 너무 많은 강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좋은 게 네. 어쨌든 중요한 부분만 가르쳐 주시는 게 좋기는 네. 좋긴 한데 그래서 그럼 온라인 강의 듣지 말고 이거만 들을까 했는데 네. 하기에는 이거만 듣고 시험 안 해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으면, 그러니까 이제 강의만 들으면 그게 예습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하시면 더 확실하죠. 근데 진짜 거기서 10개 배웠으면 여기서 1개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요? 아니, 어. 문제들 자체가 근데 저는 시험을 안 봐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요. 그게 마음으로 아, 이것만. 제가 이야기했죠. 이것만 88점. 네. 정말. 그러면 이제 문제집은 딸딸 외워가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을 때, 사실 이런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좋은 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그래서 많이 틀려보면 결국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 그 내용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게 돼 있는 거죠. 주변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벌써 뒤에 모의고사 2회분 들어가 있죠. 책 속의 책에. 어제 다 설명 들으셨죠? 책에 대해서. 마트리스도 있죠. 이 안에 모의고사 2회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벌써 2회분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하시면 시뮬레이션 테스트, 그죠? 2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4개인데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총 모의고사 4개를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 동시 모의고사라고 해서 저희가 온라인 모의고사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럼 5개죠. 그렇죠? 그럼 모의고사 5개.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문제.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넘치죠, 사실. 네.